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뉴스 한 줄로는 절대 다 담기지 않는 이야기를 가져왔습니다. 법정에서 최후 진술을 준비하라는 말이 나왔던 그 순간 왜 사람들이 술렁했을까요? 2시간짜리 PPT, 고작일, 이분의 마지막 말, 그리고 410초로 대법정 이 조합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재판이 아닙니다. 한덕수라는 이름 뒤에 숨은 권력의 책임, 침묵의 대가, 그리고 2024년 12월 3일에 그림자가 다시 떠오르고 있죠. 끝까지 들으시면 이 재판이 한국 민주주의의 시험지가 된 이유를 한 장면씩 풀어드릴게요. 저는 이 절차적 녹취록을 마치 결승전 앞에 예고편을 보듯 바라봅니다. 문장이 극적이어서가 아니라 이것이 한덕수 전 총리의 재판이 변론의 막바지로 치닫는 순간을 표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큰 맥락은 이렇습니다.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령 위기 이후 특별검사는 한덕수 전 총리를 여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내란 선동 방조 및 공모, 공문서 위조 및 행사, 문서 파기, 대통령 기록 물법 위반, 그리고 위증까지 말입니다. 제가 주목하는 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여전히 핵심 질문을 두고 웅성거리고 있습니다. 한덕수는 계엄령을 막을 수 있었는데도 막지 않은 사람일까요? 아니면 정말로 그 기계 속으로 휘말려 들어간 것일까요? 정치에서 행동하지 않음도 때로는 하나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번 재판은 정확히 그 경계선을 측정하고 있습니다. 이 재판 과정을 지켜보면서 저는 법정이 단순히 사실을 판단하는 공간을 넘어서 정치적 무대로 변모하는 순간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한덕수라는 인물은 40년 넘게 공직에 몸담아온 관료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드물게 국무총리를 2번 역임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는 역사의 가장 어두운 순간 중 하나에 연루된 피고인으로 서 있습니다. 저는 이 상황이 개인의 비극을 넘어서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것은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입니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누가 알았고 누가 동의했으며 누가 침묵했습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권력의 정점에 있던 사람들 중 누가 헌법을 지키려 했고 누가 방관했습니까? 한덕수 전 총리의 경우는 특히 복잡합니다. 그는 당시 국무총리로서 대통령 다음가는 권력 서열에 있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계엄령 선포 과정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사전에 관련 문서를 받아보고도 적극적으로 저지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변호인 측의 입장은 다릅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령에 반대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몰랐으며 마지막 순간에 끌려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서사 속에서 그는 피해자에 가깝습니다. 권위주의적 결정에 맞서 싸울 힘이 없었던 고위 공직자 말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서사가 충돌하는 지점에서 한국 민주주의의 본질적인 질문을 발견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고위 공직자의 책임은 어디까지입니까? 몰랐다는 것이 면책 사유가 될 수 있습니까? 반대했지만 실패했다는 것으로 충분합니까? 이번 재판이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은 단순히 한덕수 개인의 유무죄를 결정하는 것을 넘어서 향후 모든 고위 공직자들에게
하나의 기준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 기준은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당신이 권력의 핵심에 있을 때 헌법이 위협받는 순간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저는 앞으로 펼쳐질 최종 변론을 숨죽이며 지켜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판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2024년 12월 3일이라는 어두운 밤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역사적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재판은 우리 모두에게 묻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누구의 책임입니까? 제도입니까? 아니면 그 제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녹취록은 작은 것처럼 보이는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최후 의견과 최후 변론을 위한 시간 배분 문제입니다. 특별검사 측은 파워포인트 발표를 1시간 30분에서 2시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덕수 전 총리의 변호인 측도 거의 2시간을 요청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을 듣는 순간 하나의 상징을 발견했습니다. 이것은 2024년 12월 3일이라는 역사를 해석할 독점권을 둘러싼 전쟁입니다. 마지막 순간에 서사를 통제하는 쪽이 판결을 향한 심리적 중력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전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역사를 쓰는 행위입니다. 검찰은 시간의 길이를 통해 강조합니다. 사건의 규모, 이걸 책임의 규모라고 말입니다. 그들의 PPT는 아마도 계엄령 선포 당일의 타임라인, CCTV 영상, 문자 메시지 기록, 문서 유통 경로 등으로 빼곡히 채워질 것입니다. 각 슬라이드는 하나의 증거이자 하나의 주장입니다. 저는 검찰의 전략을 이렇게 읽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계획이었고 한덕수는 그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반면 변호인 측은 긴 PPT를 통해 다른 세계를 구축하려 합니다. 그들의 서사는 이렇습니다. 한덕수는 계엄령에 반대했고 구체적인 계획을 몰랐으며 마지막 순간에야 끌려 들어갔습니다. 변호인들은 아마도 한 전 총리의 과거 발언들, 그의 민주주의적 이력, 그리고 12월 3일 밤 그가 실제로 무엇을 했고 무엇을 하지 않았는지를 세밀하게 재구성할 것입니다. 그들의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이 사람은 공모자가 아니라 상황의 희생자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청와대 내부의 CCTV 영상입니다. 검찰은 이것을 반대 방향의 증거로 봅니다. 영상이 무엇을 보여주는지 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검찰이 이것을 핵심 증거로 활용한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무게를 짐작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 영상들은 한 전 총리가 어디에 있었고 누구와 만났으며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현대 정치에서 이미지는 때로 말보다 강력합니다. 한 장의 스크린샷이 수천 페이지의 증언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하나의 법칙을 분명히 봅니다. 슬라이드가 많아질수록 모함의 여지는 줄어듭니다. 그런데 정치는 모호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치인들은 종종 회색지대에서 작동합니다. 알았지만 동의하지 않았다. 참석했지만 반대했다. 서명했지만 마지못해 했다. 이런 미묘한 차이들이 정치적 생존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지만 법정은 다릅니다. 법정은 흑과 백을 요구합니다. 유죄냐 무죄냐, 공모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알았느냐 몰랐느냐. 그래서 저는 이 2시간짜리 PPT 발표들을 단순한 법정 절차 이상으로 봅니다. 이것은
한국 현대사의 가장 어두운 밤 중 하나를 둘러싼 기억의 전쟁입니다. 검찰과 변호인, 어느 쪽이 더 설득력 있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 우리는 12월 3일을 한덕수가 공모한 쿠데타 시도로 기억할 수도 있고, 한덕수도 피해자였던 헌정 파괴로 기억할 수도 있습니다. 역사는 승자가 쓴다고들 하지만 법정에서는 더 나은 이야기를 가진 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단순히 법정 안에서만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과서에 실리고 다큐멘터리가 되며 미래 세대가 민주주의를 배우는 사례가 됩니다. 저는 수요일 아침 10시 417호 대법정에서 펼쳐질 이 서사의 충돌을 손에 땀을 쥐고 지켜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한 사람의 운명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 결정되는 것은 우리가 스스로에게 들려줄 이야기, 우리가 미래에 물려줄 교훈입니다. 법원이 물었습니다. 피고인은 최후 진술을 위해 얼마나 시간이 필요합니까? 변호인이 답했습니다. 2일 2분이면 충분합니다. 핵심 내용은 이미 변론에 다 담겨 있으니까요. 저는 한덕수 전 총리가 무엇을 말할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듭니다. 1949년생, 올해 76세의 전직 국무총리입니다. 한때 권력의 정점에 섰던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단 몇 마디 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감정의 전환점입니다. 방어에서 체념으로, 논리에서 인간성으로 넘어가는 순간입니다. 한덕수 전 총리는 이미 한 가지를 인정했습니다. 그는 계엄령 관련 문서를 보지 않았다거나 받지 않았다고 말한 것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시인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혐의들은 여전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의 마지막 말이 두 축 중 하나를 중심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첫 번째 축, 반대했지만 무력했던 사람으로 이해받고 싶다는 호소입니다. 저는 계엄령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을 막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게는 그럴 힘이 없었습니다. 저는 시스템의 일부였지만 시스템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면 그의 진술은 비극적 인물의 고백이 될 것입니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은 실질적 권한은 없었던 사람, 역사의 흐름을 바꾸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던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축, 세부 사항에서는 실수했지만 본질적으로는 잘못하지 않았다는 변명입니다. 저는 일부 문서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고 그 점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저는 내란에 공모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40년 공직생활 동안 이 나라를 섬겨왔습니다. 이런 방향이라면 그의 진술은 존엄성을 지키려는 마지막 시도가 될 것입니다. 기억의 오류와 범죄적 공모를 구분하고 절차상의 실수와 의도적인 배신을 분리하려는 노력입니다. 어느 쪽이든 이것은 한 사람의 평생을 정의하려는 최후의 순간입니다. 한덕수는 단순한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관료 시스템의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재무부 공무원으로 시작해서 경제부총리, 주미대사, 국무총리를 거쳤습니다. 2번이나 총리직을 맡았습니다. 그는 한국 경제의 부침을 몸으로 겪었고 IMF 위기를 목격했으며
민주화 이후 한국 정치의 모든 변화를 지켜봤습니다. 그런 사람이 이제 법정에서 2분의 시간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잔인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민주주의의 평등입니다. 법 앞에서 전직 총리도 일반 시민과 똑같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그의 과거 지위가 아니라 그의 현재 처지를 반영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이 순간에 무게를 느낍니다. 40년의 공직생활, 수많은 정책 결정, 국가 경제를 좌우했던 순간들, 외교 현장에서의 치열했던 협상들, 이 모든 것이 지금 단 몇 마디 말로 압축되어야 합니다. 최후 진술은 법정에서 가장 인간적인 순간입니다. 증거도 법리 해석도 절차적 공방도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한 사람이 재판부를 향해 그리고 역사를 향해 던지는 마지막 메시지뿐입니다. 저는 한덕수의 이 일, 이분이 어떻게 채워질지 상상해 봅니다. 그는 떨릴까요? 침착할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체념할까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 그 말은 그의 묘비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역사가 그를 기억할 때 인용할 문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무죄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저는 후회합니다 라고 말할까요? 아니면 역사가 판단할 것입니다 라고 말할까요? 저는 그 순간을 기다립니다. 왜냐하면 최후 진술은 단순히 피고인의 권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를 위한 순간입니다. 우리가 목격해야 할 권력이 책임과 마주하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일지도 모릅니다. 그 2분 동안 한덕수는 더 이상 전직 총리가 아닙니다. 그는 그냥 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선택을 설명해야 하는, 자신의 삶을 변호해야 하는 한 명의 인간입니다. 법원이 확정했습니다. 심리는 오전 10시에 시작하며 대법정 417호에서 진행되고 당일 종결됩니다. 행정적으로 들리지만은 제 눈에 이것은 민주주의의 의식입니다. 한 시스템이 스스로의 가장 높은 고리를 정의의 앞에 세우는 순간입니다. 한덕수 사건은 홀로 서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사건들 속에 놓여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탄핵되었고 계엄령에서의 역할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한덕수는 한때 권한대행 대통령이었습니다. 국회에서 탄핵되었지만 헌법재판소가 복권시켰고 이후 총선에 참여하기 위해 사퇴했다가 나중에 철회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수혈법정은 단지 한 개인을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묻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은 충분히 강력한 권력 제동 장치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고 만약 있다면 2024년 12월 3일에 누가 그 브레이크를 놓아버렸습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번 재판의 진짜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은 아름다운 문서입니다. 그것은 삼권 분립을 명시하고 국민 주권을 선언하며 기본권을 보장합니다. 하지만 헌법은 종이 위에 글자일 뿐입니다. 그것을 살아있게 만드는 것은 사람들입니다. 12월 3일 밤 계엄령이 선포되었을 때 헌법의 제동 장치들은 어떻게 작동했습니까? 국회는 신속하게 직결하여 계엄령 해제를 의결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적 절차가 작동한 것입니다. 시민들은
거리로 나왔고 언론은 보도했으며 군인들은 결국 철수했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의 면역 체계가 반응한 것입니다. 하지만 핵심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행정부 내부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는 명령을 내렸을 때 그 명령 체계 안에 있던 사람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누가 반대했고 누가 따랐으며 누가 침묵했습니까? 한덕수는 바로 그 질문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는 국무총리였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는 대통령의 명령을 집행하는 동시에 위헌적 명령에 대해 견제하고 조언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417호 법정에서 재판부가 판단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한덕수는 그 의무를 다했습니까? 저는 이 재판이 개인의 범죄 여부를 넘어서는 의미를 가진다고 봅니다. 이것은 제도적 책임에 관한 시험입니다. 만약 법원이 한덕수에게 유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위공직자는 위헌적 행위를 막을 책임이 있고 그 책임을 저버리면 법적 처벌을 받습니다. 만약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다면 그것은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정보 불균형과 권한의 한계는 형사 책임을 면제시킬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그 판결은 미래를 위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다음번에 대한민국이 헌정 위기를 맞았을 때, 그리고 저는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지만, 그때 고위공직자들은 2024년에 이 판결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에게 물을 것입니다. 만약 내가 지금 행동하지 않는다면 나는 한덕수처럼 법정에 서게 될까? 만약 내가 명령을 따른다면 나는 몰랐다는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417호 법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그곳에서 일어나는 일은 단순히 과거를 심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래를 설계하는 것입니다. 오전 10시에 재판이 시작됩니다. 당일 종결이라는 것은 판사들이 이미 충분히 준비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수개월간 증거를 검토했고 법리를 연구했으며 역사적 맥락을 고려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최종 변론을 듣고 최후 진술을 듣고 결정을 내리는 것뿐입니다. 저는 그날 아침 10시를 손꼽아 기다립니다. 저는 아마도 법정 안에 있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마음으로 그곳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블로거로서, 시민으로서 이 순간을 목격하고 기록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 세대가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해하고 지켜내는지를 보여주는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417호 법정은 그날 아침 민주주의가 거울을 들여다보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모습이 우리를 자랑스럽게 할지 부끄럽게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우리는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우리의 민주주의는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은 한덕수가 유죄 판결을 받느냐 무죄 판결을 받느냐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이 판결이 미래를 위해 설정할 책임의 기준입니다. 만약 법원이 한덕수를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사람으로 본다면 그 메시지는 명확할 것입니다. 헌법 위반 앞에서의 침묵도 공모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선례가 될 것입니다. 앞으로 모든
고위 공직자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잘못된 일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범죄가 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이런 판결은 적극적 저항의 의무를 창출합니다. 단순히 반대 의견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실제로 막아야 합니다. 당신은 사퇴해야 할 수도 있고 공개적으로 반대해야 할 수도 있으며 심지어 명령 불복종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높은 기준입니다. 어쩌면 너무 높은 기준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민주주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기준입니다. 반대로 만약 법원이 몰랐다, 수동적이었다, 반대했다는 논리를 받아들인다면 메시지는 다를 것입니다. 위기 상황에서 정보의 불투명성은 반대자조차 피고인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교훈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이 아니라 시스템의 투명성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한덕수가 정말로 계엄령 계획의 전모를 몰랐다면, 만약 그가 정말로 마지막 순간에 끌려 들어갔다면 그것은 시스템 자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대통령이 국무총리조차 배제한 채 헌법을 위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구조적 문제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판결이 나든 장기적 영향은 분명합니다. 첫째, 그것은 영원한 경고가 될 것입니다. 아무도 다시는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일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4년 12월 3일의 말입니다. 이제 그 기억은 한국 민주주의의 DNA에 새겨질 것입니다. 마치 58 광주 민주화 운동이나 60 민주항쟁처럼 말입니다. 둘째, 미래의 모든 고위공직자들은 하나의 질문으로 평가받을 것입니다. 원칙이 깨졌을 때 당신은 무엇을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실제적인, 법적인, 정치적인 질문입니다. 앞으로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고위공무원 임명 절차에서 이 질문은 반복해서 제기될 것입니다. 만약 대통령이 위헌적 명령을 내린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저는 반대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구체적인 행동 계획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건강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추상적 원칙만으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은 구체적 행동, 개인적 용기, 그리고 제도적 책임을 필요로 합니다. 셋째, 이 재판은 우리에게 권력의 본질에 대해 가르쳐 줍니다. 권력은 직책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짜 권력은 선택의 순간에 드러납니다. 한덕수는 국무총리였습니다. 헌법상 대통령 다음가는 서열이었습니다. 하지만 12월 3일 밤 그에게 실제로 얼마나 많은 권력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수사적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말로 답해야 할 질문입니다. 만약 국무총리가 대통령의
위헌적 행위를 막을 수 없다면 그 직책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만약 내각이 단지 대통령의 결정을 집행하는 기구일 뿐이라면 우리의 권력 구조는 정말로 민주적입니까? 이 재판은 이런 불편한 질문들을 수면 위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이 재판이 가치 있는 이유입니다. 블로거로서 저는 이 과정 전체를 법치국가의 도덕적 이정표로 지켜볼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의 판결로서가 아니라 말입니다. 저는 한덕수 개인에 대한 감정이 없습니다. 저는 그를 증오하지도 동정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상징하는 것에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스템 안에서 최고 수준에 도달한 사람도 역사의 격변 앞에서는 얼마나 취약할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당신은 다르게 행동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그는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자동으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매 순간 모든 사람에 의해 끊임없이 선택되고 지켜져야 합니다. 수요일 오전 10시 417호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저는 이 교훈들을 마음에 새길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음 위기가 왔을 때, 그리고 반드시 또 다른 위기는 올 것입니다. 우리가 준비되어 있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억하고 있기를, 배웠기를, 그리고 더 나은 선택을 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